개수, 아니지? 원화속지 일체법, 뭐 이런 식으로.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나무 대비 관세음, 이렇게 칠음절이기 때문에, 칠음절을 할 때는 개수, 서방, 안락, 찰 해서 이제 찰에 조금 길고, 이렇게 오음절일 때는 오음절일 때는 뭐가 있나? 원화, 조득, 지혜안 말고, 아약, 향도, 산, 도산, 자체절 해서 오음절이나 칠음절은 이제 끝날 때 뒤쯤에 절, 아약, 향도, 산, 해수, 서방, 안락, 찰 하면서 찰하고 아니나 이렇게 뒤에는 약간 한 박자 더 주거든요. 그리고 다란이도 보면 음절이 있죠.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야 이런 식으로. 그건 잘 알죠. 경전 독송할 때는 그거랑 관계없이 중간에 틈을 주지 않아요. 그 경전 독송할 때는 예를 들면 29페이지 이렇게 보면 그냥 읽을 때는 그대는 여기에 모인 부처님과 보살들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게 독송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는 여기에 모인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전인과 용과 이게 이제 그 중간에 터울이 없이 그냥 똑같은 하나하나 한자 띄어쓰기랑 관계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그대는 여기에 모인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전인과 용과 이렇게 중간에 터울을 두지 않고 쭉 이어서 가야지 그래야지 합성이 이렇게 원만하게 잘 돼요. 중간에 띄어서 읽으면 다란이는 맨날 똑같이 이제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란이는 처음 할 때는 그 음절을 잡지 못해서 옆에 사람 따라 하느라고 바쁜데요. 근데 경전은 다 통째로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경전은 한 글자 한 글자 터울을 주지 않고 쭉 그냥 가면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숨 쉴 때는 숨 쉬어가면서 우리 테이프에는 CD에는 숨 쉴 때는 그 생략 안 하고 그냥 이제 숨 쉬었다가 계속 하시더라고. 테이프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수경도 테이프 틀어놓고 하면 안 맞아. 왜냐하면 스님이 숨 쉴 때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 목탁만 치시거든. 근데 우리는 같이 독송하면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테이프 틀어놓으면 참 같이 하기가 힘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잘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끼리 할 때는 숨 쉴 때도 그대는 여기에 모인 숨을 쉬면 부처님과 보살들 빼고 그리고 전인과 용과 이렇게 숨 쉴 때는 숨 쉴 때 부분을 빼고 집에서 그렇게 해도 돼요. 집에서. 그리고 중간에 터울을 주지 않고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것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대는 여기에 모인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전인과 용과 귀신 너를 모두 볼 수가 있느냐. 그대는 지금 이 세계와 다방세계 이국도와 다방국도에서 이도리 전법에 참여한 이들의 수요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쭉 이렇게 빠르게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 잘 모를 때는 초보자는 이 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음이 좋은 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저도 스님들이 들을 때는 킬킬킬 웃을 거야 아마. 아이고 저기 연불이야 이러면서 이제 근데 오래 지나도 나처럼 이렇게 능숙지 못한데 초보자는 더 능숙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해요. 집에서 지장경을 독송할 건데 독송할 때 그대는 여기에 모인 부처님과 보살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범음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독송식으로 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송식으로 하면 나중에 배심이 생겨가지고 배심 생기면 배 나오나?
열심히 생겨가지고 이게 독송하는데 이렇게 독송하면 할수록 내공이 더 생겨요. 이렇게 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힘이 나요. 독송하고 나면. 엊그저께 정부에서 뉴딜 한국형의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한국형의 뉴딜 정책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딜이라는 거는 이제 포커 칠 때 쓰는 말이에요. 나도 어느 때 딜이라는 말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판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봐요. 또 빅딜이라는 것도 있어요. 빅딜. 그 주식 용어인데요. 대주주 중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2만 주, 3만 주, 10만 주, 100만 주를 탁 내놓을 때 이렇게 블록딜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그것을 시간 외나 장외에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한꺼번에 좀 싼 값으로 5%나 10%나 좀 싸게 한꺼번에 100만 주를 딱 사는 거죠. 그런 거 뭐 블록딜이라고 그래요. 블록딜하고 뉴딜하고는 다른데요. 딜은 그래 이제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더 오래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유명하기로 한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 뉴딜 정책을 했다라는 것이 유명하죠. 그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대공황이 생기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실물 경제,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정부 주도형의 경제가 있고, 그다음 민간 주도형의 경제가 있어요. 중국은 정부 주도형의 경제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점차로 옮겨가고 있는 중인데, 정부 규제가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형으로 시작을 했죠.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 주도를 해가지고 민간 주도로 지금 거의 대부분 민간 주도로 한 80% 정도로 민간 주도로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경제가 이제 구멍이 난 것은 정부도 이제 잘못이 있고 민간도 뭐 하다가 이제 잘못된 거죠, 지금. 지금 이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저렇게 엄청난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고 저렇게 막 하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저렇게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으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로 인하를 하고 금리를 마이너스로 금리를 인하를 하고 하면 그 순간 한 2달 정도는 당장 좋겠지만 경제 공황이 생기게 되죠. 우리나라도 97년에 공황이 생긴 거예요. 그게 대공황, 우리 대한민국형의 대공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929년인가 그때 대공황이 생겨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뉴딜 정책을 썼는데요. 그냥 이렇게 정부 주도로 SOC 사업을 당시에는 SOC 사업을 많이 한 거예요. 금융하고 고용 뭐 이런 것에 대한 뉴딜 정책인데요. 그래서 당시에 사회 인프라에 필요한 도로들을 다 깔고 뭐 댐도 건설을 막 하고 그 당시에는 장비가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손으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정부에서는 돈을 쏟아붓고 당시 정부의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정부에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밀어붙였죠. 미국이니까 가능했겠지 당시에. 그렇게 해서 대공황을 탈출했는데 그걸 모델로 해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뉴딜 정책을 다 하고 있어. 우리나라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각국,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일본도 하고, 각국에서 뉴딜 정책 하느라고 지금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뉴딜 정책을 하고 있어요. 2025년까지 160조를 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데 보니까 335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160조면 얼마만큼 큰 금액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2020년 예산이 512억이거든요. 작년에는 450억인가 480억인가 그랬어. 작년 예산도 슈퍼 예산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대슈퍼 예산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인데 500억만 해도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쓰는 뭐 복지 예산, 교육 예산, 공무원 돈 주는 거, 뭐 우리
나이 들어서 이제 연금 주는 거, 뭐 기초수급, 이 모든 것이 다 500억 안에 다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조지. 500조에서 하는 건데, 160조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1조, 2조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도 큰 금액 만들어가지고, 160조 하면 감이 잘 나누는데요. 그 160조를 풀어서, 우리 세 가지 분야, 디지털 뉴딜을 한다라고 그래요.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을 한다라고 그러고요. 고용 안정화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정책이 어떤 걸 말해주냐면 미래 사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그 모든 데이터들을 다 데이터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잘 분류해서 인공지능적으로 자율주행적으로 또 스마트 시티로 빅데이터 활용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야지 그 AI 같은 것이 자율주행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쉽게 생각하면 사물 인터넷이 잘 된다 하면 돼요. 사물과 사물들이 서로 연결이 된다. 인간과 사물이 연결된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꾹 누르면 내 집이 뭐 바뀌고 그냥 나중에는 생체에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나랑 돼서 내가 집에 가는 신호가 얼마만큼 이렇게 가면 눈앞에 가면 집이 모든 환풍도 잘 되고 또 이렇게 그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테레비도 틀어놓고 이렇게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고 내가 들어가면 이미 따뜻해 있고 테레비도 내가 딱 보고 싶은 거 딱 틀어져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게 공기도 깨끗하고 이래 되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인 거예요.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맥박수 그리고 뭐 이렇게 수치 자기 무슨 뭐 이렇게 수치 같은 게 있잖아요. 보면 심장 뭐 수치 뭐 혈당 수치 이것이 다 드러나서 무슨 이상이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미래 사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SF 영화에서도 보듯이 그런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이 지금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는 그렇게 그 하기가 어려워요. 주도하기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 모든 금액을 다 투입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만 빨리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 기업인들은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가지 않아. 그래서 위험하니까 안 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삼성전자 가만히 있잖아. 지금 AI를 위해서 뭘 잘 안 하잖아. 현대자동차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깔아놓는 거죠. 우리 옛날 뭐 이렇게 중공업도 정부가 깔아놓고 뭐 이렇게 건축, 건설 이런 것도 정부가 다 주도해서 한 것처럼 자동차 산업도 정부가 깔아놓으니까 정주영이 나타나가지고 뭐 한 거지. 정주영 혼자 뭐 자동차 사업을 했겠어요. 조선 사업도 정주영 혼자 못 했잖아. 나라에서 추진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숟가락 얹은 게 정주영이고 이명철이고 숟가락 얹어가지고 그 자식들도 지금 엄청 금수저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디지털 뉴딜도 우리한테는 이렇게 확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디지털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는데 AI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고 사물 인터넷도 잘 모르잖아. 그냥 스님이 말하니까 텔레비에서 한 번씩 보니까 그런갑다 하지만 이게 확 와닿진 않는데요. 이걸 반드시 이렇게 해놔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일자리가 확 줄죠. 일자리가 모든 게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 114 없어지잖아. 114 아직도 하나요? 114 하면 전화번호 알려주나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인원을 많이 줄였겠네? 그래, 인원을 대폭 줄여서 예전에는 100명 했다면 지금은 3명밖에 안 하겠지. 지금은 누가 그 114에 전화해요? 폰 딱 이래가지고 검색하면 전화번호 다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스마트화가 되면, 우리 현대자동차는 아직도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죠.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사람이 인원 감축이
한 90%다 이제 잘라야 되겠죠. 90%다 이제 나가세요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계가 다 만드니까, 기계가 자동차를. 지금 저기가 그렇죠. 테슬라가 그러고 있죠. 테슬라가 스마트 팩토리 만들어가지고 기가 팩토리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기계가 다 이렇게 자동차를 다 만들어요. 사실 기계가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기계가 하다 보니까 이제 부실한 게 많이 있고 막 그래. 나중에는 그렇게 또 하겠다라고 그래. 자동차 형을 틀을 만들어가지고 틀을 찍어가지고 막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스마트 시티가 돼도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 없게 되고 스마트 팩토리가 돼도 역시 인원이 많이 필요 없게 돼요. 하지만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인원이 다 줄어들 거라 해서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뒤처지게 돼. 대한민국은 내수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수출을 그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어서 뭐 이렇게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포지션을 잘 알아야 돼. 대한민국 사람들은 장사꾼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장사꾼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물론 제조업을 해서 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지만 만드는 것은 국내에서 만들고 무역을 해서 또 팔아야 되니까 우리는 만드는 것과 파는 것을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파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판매가.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판매가 더 영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업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아주 맥도날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버거가 맛이 제일 중요하지만 서비스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판촉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맥도날드가 이렇게 더 많이 팔리고 하는 것이 만만큼 중요한 게 서비스라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서비스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앞서가야 되니까, 디지털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마트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밀리게 되면 그냥 예전처럼 조선시대처럼 변방국가가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린뉴딜이에요. 두 개 다 뭐 70조씩 쓴대. 뭐 70조, 100조씩 쓴다 하니까 뭐 적지 않은 비용을 쓰는데요. 그린뉴딜이라는 거는 녹색성장. 이명박 대통령 때 녹색성장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들어봤죠? 녹색성장? 녹색성장이라고 해놓고 한 것은 땅 파기하고 강 파기. 해외에 뭐 이상한 기업들, 이상한 자원들 사들이고 막 다 마이너스가 나고 엄청나게 적자를 많이 냈는데 그런 식의 녹색 성장이 아니고요. 이 그린 뉴딜은 이제 수소 경제 그리고 이제 풍력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나 조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친환경적인 또 도시 재생 사업도 들어가죠.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 친환경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린 뉴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석유 제품으로 쓰지 않고 앞으로는 전기도 모두 다 이제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뭐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70조 이상의 비용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과거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잘 되고 있나? 이게 돈만 많이 들어가고 이게 이상하네. 뭐 좀 잘 되려나? 사실 이 재생에너지 분야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제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자치제처럼 지방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 분야예요. 유럽에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그걸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카르텔이 생길 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100%에 육박할 만큼 100%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석유 안 쓰고 그냥 재생에너지를 100% 하겠다라고 유럽에서도 선언을 했죠. 얼마 전에. 그래서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앞으로 벌금 내는 걸로 하고 만들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내년부터 팔면 팔수록 손해야 막
계속 벌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로. 며칠 전에 유럽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수소 경제를 하겠다고? 갑자기 그러지, 왜? 우리나라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 이러면서 막 했는데, 한 몇 달 동안 얘기 별로 안 하더니 갑자기 유럽에서 수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왜 그러냐면 재생에너지 분야가 이제 발달되게 되면 거기서 부생수소가 발생하게 돼요. 발생하기가 쉽고 추출해내기가 쉬워요. 수소를 추출해내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지.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소를 자꾸 하는 게 여기 석유 화학단지 저런 거 하면 수소를 부생수소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걸 가지고 남는 수소를 쓰겠다라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좋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유럽에서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요. 뭐냐면 아리백이라고 영어 E, 그 다음 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리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그 제도를 실행하고 있어요. 에코 산업만 인정 허가를 내주고 에코 산업이 아닌 데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어.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데 그게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에코적인 그런 회사로 인증을 하고 그 회사만 영업을 할 수가 있고. 그래 벤츠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 있잖아요. 부품 회사도 아리백 기준을 적용해서 에코적인 친환경적인 팩토리가 공장이 아니면 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벌써 그것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TSMC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나 엄청나게 이제 반도체를 공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벌써 그 제도를 만들어서 TSMC도 그렇게 아리백에 맞는 요건에 맞는 그렇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벌써 옛날부터 뭐 에코 산업이 어쩌고 뭐 친환경이 어쩌고 하지만 기업이나 이런 데 이렇게 제조업 이런 데서는 아직도 친환경 멀었어요. 우리나라 벌써 뭐 태양광이 어쩌고 풍력에너지 수소 어떻게 해도 이제 전력 생산량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5%밖에 되지 않거든요. 미국도 재생에너지 부분이 20%가 넘어요. 풍력 빼고도 20%가 넘어요. 미국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나라도. 트럼프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20% 정도 되는데 유럽은 그러면 60%, 70%에 육박을 해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아닌 사람들은 아닌 곳은 이제 퇴출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급한 거예요, 사실은. 과거 정부가 잘못했어.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벌써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가서 원자력 빨리 때려치고 원자력 너무 붙잡고 있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원자력 하는 사람이 나보고 뭘 하려나? 원자력 새로 짓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이제 그거 말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나아가야지. 원자력 못 팔아가지고 막 뭐라고 비판할 게 아니고 이제 뭐 중동에 원자력 팔아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 원자력을 반대하니까 중동에 수출이 안 된다. 어디에 수출이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자력은 지금 당장 수출하고 안 하고는 지금 당장이지만 재생에너지는 지금부터 미래가 쭉 달려 있는 거예요. 원자력은 그냥 몇 개만 지으면 더 이상 안 지을 거거든요. 보면 어디가 더 짓겠어요. 중동 말고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유럽 계속 하고 있죠. 유럽 하면 나중에 중국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동남아시아도 하게 되고 미국도 전 세계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로 이렇게 갈 건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선두가 돼서 우리 것을 수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뒤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를 팔아도 이렇게 아리백에 맞는 걸 팔아야 되니까 잘못하면 우리 지금처럼 하고 있다가는 자동차 한 대도 못 팔고 그냥 이제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는 게 70조가 넘는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사실 160조를 쓴다고 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만큼 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잘 몰라.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디다 쓰는 건지 잘못 그런가요?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이 미래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렇게 이 관료들이 이렇게 정책을 쓰다 보니까 관료적이더라고요. 정책 내용들이 보니까 탄력적이지 않고 좀 새로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좀 톡톡 튀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좀 창조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이 고지식 하시니까 대통령이 본래 법조인이잖아. 뭐 이렇게 장사꾼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이것만이라도 잘 이루어지면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면 밝은 미래가 되지 않겠나 기대가 됩니다. 성불하세요.